2019년 주식 투자 리스크 관리 올해의 체크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어느 분께서 제가 정치 여론조사 차트 분석하는 것을 보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아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다 아시죠? 라고 멘트 날리는 것을 보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이분은 주식 투자의 숨은 제약 고수일 것이다. 아니요, 저는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예 그럴 만한 돈도 없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될 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예측을 잘하는 고수, 특히 거시경제 쪽에서 예측 잘하는 고수는요, 분석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감정을 털어버리고 주식시장을 삼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 뚫을 때 직접 뚫는 게 낫습니까? 훈수하는 게 낫습니까? 훈수하면 더 잘 보이죠. 장기 뚫을 때 훈수하는 게 낫습니까? 직접 뚫으면 안 보이죠, 이상하게.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는 좀 들어두십시오. 참고가 될 겁니다. 더구나 제 구독자 중에서 주식 투자자님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로 경제학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는 아마 케인즈일 겁니다. 지금도 케인즈 학판이, 케인즈 주인이 케인즈가 어느 정도 경제학에 대한 도사인지는 아는 사람 다 알 겁니다. 이 케인즈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재미 못 봤다는 거 아시죠? 경제학 왕도사도 주식 투자에서는 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것에 몰두할 때는 보이는데 지가 돈 들고 주식 투자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분석해가지고 돈 받고 이 리딩 해주시는 사람들요, 자기가 직접 주식 투자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리딩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이 깨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팔고 싶은 주식 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방송 보면서 완전 사기꾼이다 하는 그런 놈들이 좀 보입니다. 하여튼 케인즈도 일종의 이 감정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한번 전략을 바꿔봤습니다. 이 그림 낚시하는 그림이죠. 새벽에는 낚시를 갑니다. 그래서 입질을 잘하는 날, 고기가 좀 낚이는 날은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입질 안 하고 고기가 안 무는 날은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안 사거나 또는 팔아봅니다. 이랬더니 케인즈가 그런 대로 쏠쏠한 재미를 좀 봤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 낚시에다 운명을 겁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더 낫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도 이 케인즈는 그 시대의 사람이고 지금은 주식 투자에 대한 기법이 워낙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시경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시경제를 무시하는 주식 투자는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는 거시경제와 정치 쪽을 유튜브 하는데요, 이쪽에서 볼 때 올해의 주식 투자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큽니다. 올해의 주식 투자의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는 안 하면서도 한국과 세계 거시경제를 알아야 방송을 하니까 거시경제 쪽 데이터는 매일 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일어나서 하는 일은 트럼프 트위터 보고, 그 다음 트럼프 트위터가 이 한국 정세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트위터에 경제가 다 따라다닙니다. 미중 무역 분쟁부터 내부 경제, 미국 내부 경제 잘못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봅니다, 트위터를. 이게 정치와 경제가 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인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잘 보는 자료는 우선 각국 주가지수, 이거 네이버 들어가면 쭉쭉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 번 더 찍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게 거시지표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거시지표는 그런 데서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몇 년간의 트렌드, 추이를 볼 수가 있고, 국내 국제 금리 상황은 이거는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체크해도 되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 기사는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장단기 금리 차, 이거는요, 꼭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0에 수렴될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주식 팔 준비하셔야 되고요. 각국 펀드 수익률, 이거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무조건 봐야 되고요. 국제 금시세, 국내 금시세, 이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다 보시죠, 매일. 이거 뭐 클릭하면 한번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보세요. 6개월만 보면 도사가 됩니다. 보세요, 무조건. 국제 유가, 이건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국제유가에 따라서 주식시장 주렁주렁하니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석유 선물 보셔야 되고, 그 몇 개월 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달러 인덱스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발틱 운임지수, 전 세계 물동 수송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량 수송이 어떻게 되는지, 6개월 후는 어떻게 될 건지, 1년 후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발틱 운임지수를 보면 대충 압니다. 발틱 운임지수도 6개월에서 1년만 보면 동사가 돼버립니다. 주요 산업 수출입 동향. 이거는 무역 트레이드 센터나 또는 기사 이런 데서 또는 한국은행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러 자료들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이유 없이 보셔야 되고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어떨 것이다 이런 거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좌표들 살피는데 길어야 30분이면 다 보죠. 왜냐면 클릭 하면 다 나오니까. 특히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클릭 하면 다 나오니까. 요즘은 워낙 빠르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다 한국 기사들이나 데이터도 클릭 하면 다 나오잖아요. 비록 잠시 살피지만 이런 걸 안 하면 제가 정광용 TV라는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거시경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종의 취미자, 이게 직업병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금값 오를 거라고 예상했죠. 금반지를 제가 갖다 놨는데요. 지금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게 금반지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 금 사신 분들 지금 10% 이상 수익 났었죠. 그 타이밍과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왜 금값이 오르는가? 왜 금값이 오를까요? 금값 오르면 주식시장 내려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금값만 오릅니까? 다른 것도 오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금 안 사요. 왜요? 저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거시경제를 보는 냉정을 잃게 될까봐 안 삽니다. 돈도 없지만 거시경제를 보려면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거 사면은 그 자리에서 냉정함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바둑 직접 두느냐, 혼수하느냐. 제가 냉정함을 잃으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인관계라 그랬죠? 정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정치 방송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광용 TV는 이런 점에서 많은 경제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TV를 봐달라는, 제 유튜브를 봐달라고 간청 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또 초보들이 주식 투자하려면 말리는 스타일입니다. 장기 예측, 차트 분석, 개별 종목, 또 업종 선정 이런 데는 제가 좀 어드바이스는 하지만 절대로 안 합니다. 물론 제가 조언해드린 분들 중에는 제법 큰 돈 만진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것도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에서 직접 둘 것이냐 훈수할 것이냐를 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 하시죠. 리스크 관리에서 이 큰손의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누군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손이 제일 큰 사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연기금 또는 다른 진짜 덩어리 큰데 이런 데는요, 한번 사놓고 제대로 이 핸들링을 못 합니다. 핸들링 하다가 국민연금인가 작년에 7조인가 손해봤죠.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는, 얘들 다 잘라야 됩니다. 얘들이 감정을 가져버렸어요. 감정 가지는 순간 큰 걸 못 봅니다. 라고 얘기했죠. 국민연금은 냉정한 시각으로 전문가가 냉정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은 일체 투자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올려요. 큰 손 하셨죠? 자, 그거 빼고 나면은 제일 큰 손이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외국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중 큰 손 중에서 주목해야 할 큰 손은 바다 건너에 맨허튼에 있는 월스트리트 애들입니다. 얘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도 얘들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국내 정치 동향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 조금 오르고 빠지면 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큰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부화내동하는 그런 장이 몇 번 펼쳐졌습니다. 강남 고수 아줌마들은 이럴 때 틀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10년, 20년 한 고수 아줌마들이 이런 데서 틀리버립니다. 이렇게 틀리는 것은 강남 고수 아줌마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데 또 틀리버립니다.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의 수준은 월스트리트 애들이 노는 단위나 물량이나 또는 기획력에 비하면 어린애 발가락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는 앞을 보지만 얘들은 거시 경제를 봅니다. 지구 전체의 경제를 봅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족탈불급, 맨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애들이 뭘 보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를 보고 그 데이터를 같이 봐야 리스크가 좀 감소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미인대에 비유했습니다. 즉 자기가 보고 내 마음에 든다, 야 저거 멋지다, 이쁘다 하는 주식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보고 와 저 여자 이쁘네 하는 그 주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남들 중에서도 제대로 큰 손들이 미인이다 하는 주식을 고르거나 또는 던져야 합니다. 이 큰 손들 중에서도 공부 제대로 하고 진짜 대가리 좋은 애들이 몰려있는 것이 월스트리트고, 이 월스트리트 하는 애들이 어떤 미인을 주목하느냐를 잘 보고 어떤 추녀를 주목하는가 또 잘 보셔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애들이 돈을 뺀다 하면은 그 나라는 리스크 관리에서 쫑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루 전에 그것을 알거나 또는 즉시 알면은 큰 손해를 예방할 수가 있죠. 이것이 리스크 관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오늘 보니까 대충 다우 0.6% 올랐고 S&P 0.7% 올랐고 나스닥 0.7% 올랐고 러셀 지수가 0.3%. 러셀 지수 꼭 보셔야 되고요.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 2.6% 했네요.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EU 스탁 0.6% 했고요. 달러 지수 선물이 0.5% 마이너스 빠졌고요. 미국 채 10년과 2년, 10년물과 2년물 요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지금 현재 플러스 2.0 bp네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 15.8 bp고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물이 2% 플러스 2% bp였고 장단기 금리 차가 1.1%네요. 국제유가가 플러스 2.6% 잠깐 올랐고 금이 0.9% 올랐죠. 구리가 0.1% 올랐죠. 주식 팔 때입니다. 자, 지금 팔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제 시세 이것만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걸 또 보셔야 합니다. 특히 빅스 지수 25% 넘어가면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와 국제유가, 국제 금시세, 구리 등락을 살피십시오. 이게 동시에 팍 변하면 바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애들이 그걸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의 대가리 정말 좋은 하버드 출신 하여튼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다 모이는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미리 봐야 되니까 걔들이 보는 자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걔들 판단 기준에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거부터 쫙 봅니다. 보는데 여러분 몇 초 걸렸습니까? 1분도 안 걸리죠. 다 보는데. 이걸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봐야 됩니다만은 보다 보면 도사가 돼버린다니까요. 거시경제하는 저도 이거 한 1년 쳐다보니까 도사가 돼버리는데 저는 1년 아니고 한 10년 쳐다봤습니다. 한 10년 쳐다보면 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지수의 연관성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게 오르니까 어떤 게 내리더라, 어떤 게 내리니까 어떤 게 오르더라,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연관성에서 밸런스가 깨지거나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준비하십시오. 미 연준 금리 추이나 하는 금리 추이, 이 정도 예측 기사는 꼭 보셔야 하고요. 예측 기사들 나오잖아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미국 픽스되고 한국 내린다 그러죠. 그럼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리 역전 형상이 더 커지면 대응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금리 역전 현상으로는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지만 돈 빠져나갑니다. 달러. 미국 그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0%에 수렴되면 무조건 주식은 파셔야 됩니다.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금 쪽으로 돌리거나 석유수물 쪽으로 돌리거나 이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팔아버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 현금이 바로 재산이 됩니다. 현금도 바로 투자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인식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나 위 체크포인트는 일반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제 말고도 여러분도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체크포인트, 리스크 관리의 체크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체크포인트는 정치와 경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연인관계라 그랬죠? 굉장히 가깝다 그랬죠? 연인관계에서 부부관계로 더 발전시켜 봅시다. 이 정도의 연관성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의 기사도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국제 정치는 꼭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 미국 애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애들이 한국 볼 때 투자 볼 때 각 개인 기업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죠. 기업 분석. 기업 분석은 데이터 쫙 그거 볼 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부채비율 쫙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는 정치 봅니다. 왜냐하면 왜 정치를 보느냐? 돈 빠져나갈 때 잽싸게 빠져나갑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전에 돈이 쫙 빠져나갑니다. 한번 혼이 나보시지 않으면 이거 잘 모를 겁니다. 이때 눈탱이 한번 맞으면요. 반토막 납니다. 반도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와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수출 전망은 제가 거시경제 분석이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살핍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어마어마하게 차지합니다. 여기서 달러가 안 들어오면요. 바로 외환 보유고 떨어지죠. 외환 보유고 떨어지면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자금에 대한 대응이 안 되죠. 외환 보유가 없어지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IMF로 가기 때문에 이걸 살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줄었죠? 수출 무지하게 줄었죠.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중국 때문에 줄었다? 또는 미국 때문에 줄었다? 보다 근본적인 걸 살펴보면요. 세계 굴지의 모든 이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서버 정설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수요는 다른 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수요 대비 시설은 과잉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하여 국제 시세 즉 가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누가 올해 상반기 지나면 반도체 가격 괜찮아진다고 했나요? 입을 잡아 쬐야 됩니다. 올 3월달 지났잖아요. 이미. 4월달에 나아진다고요? 어느 예측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1, 4분기 안에 반도체 가격은 회복된다. 지금 안 그렇죠? 그 사람은 앞으로 분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반도체는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걱정도 많고 또 박수칠 일도 많습니다. 반도체의 장기 전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AI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산업 중 인공지능 산업 중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언제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AI가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에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드디어 소프트웨어 완성, 그럼 하드웨어 작업 들어가죠. 이때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는 지금 연구 중이고 아직도 완제품이 나오기는 각 분야마다 다르지만 중간 제품이 나오고 있는 단계고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왕창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분석하셔도 됩니다. 그 다르게 분석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AI 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가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를 전망하셔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것이냐 대량 생산 시기가 언제냐.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싱가포르에는 택시 다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중국에서는 뭐가 있다? 예, 청소차 무인 자율주행 청소차가 나와서 자기가 교통량 살펴가지고 교통량 작은 밤에 나가 새벽에 거리 청소 다 해버립니다. 사람 안 타고요.
이미 자율주행 다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진짜 중요하게 살피셔야 되는 것은 대량 생산 시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 대량 생산 시기와 지금 현재 시장 테스트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량 생산 시기가 언제쯤 시작될 것이냐에 따라서 반도체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5G 폰이, 5G 폰, 5G 폰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를 보셔야 합니다. 5G 폰 잘 팔릴까요? 요거와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게 플렉시블 폰 나오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이렇게 펴도 화면이고 접어도 화면이고. 이 플렉시블 폰은 저는 시장 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하나의 사치품, 기업품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러나 5G 폰은 하나의 대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하면 망이 깔려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5G 폰이 언제 상용화되고 한국에서 언제 상용화되고 세계에서 제일 얼리 아답터라는 한국에서 먼저 이것이 언제 상용화될 것이냐를 봐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언제 일어난다를 살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반도체 관련 외국인 투자 들어왔죠. 이거 단기성입니다.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또 연구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외국에 돈 넣다가 안 되면 빼죠. 그걸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신흥국가로 빠져나가요. 그런 데 가는 게 이익이 더 된다 싶으면 한국에서 돈을 사석없이 뽑아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는 시점인, 아는 포인트는 언제냐? 주가와 환율입니다. 잘 하십시오. 자, 이래서 AI와 자율주동차, 5G 폰 세 개가 아직은 멀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반도체에서 돈 빼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때까지 가져가겠다 싶으면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만약에 중간에 단기 대응을 반도체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주식 고수일 때는 하십시오. 그 주식 고수가 되시는 분들은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감각이 낚시질, 아까 개인적인 낚시질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러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나라 경제 성장률을 작년과 같은 2.7% 내지 한 0.1% 내려서 2.6%까지 전망하고 국민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유튜브 방송할 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로 예측했죠? 2.0% 이하로 예측했습니다.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맞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번에 일주일 전에 무디스에서 발표했는데 2.1%였습니다. 예상치가. 2.1%면 정부 전망치에 가깝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2.0%에 가깝습니까? 제 전망치에 가까워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거시경제를 살필 줄 알면 이 전망이 가능합니다. 정부에 있는 고급 두뇌들, 연구소에 있는 고급 두뇌들보다 일개인인 제 전망과 무디스의 전망이 그런데 이거는 이번 연말 지나고 보면은 정부 전망과 제 전망이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누군지 판가름 날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2.0% 되는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재앙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식시장이 될 겁니다. 이 국가 경제 성장률에 맞춘 전략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방송하겠습니다. 자, 제가 환율, 아까 보라는 게 외국 자금이 중요하다, 외국 자금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북핵 비핵화 협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최선희 발표가 있는 날, 요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환율 시장이 발작돼 버렸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아차, 최선희 그러고 나서는 바로 안정돼 버렸습니다. 안정돼도 2원 이상 오른 고환율이지만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추세 이동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추세 이동이라는 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서 들어간다. 환율이 나빠지고 있다. 수출하는 업체들한테는 좋겠지만 수출이 잘 됩니까? 지금 수출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올해 최악의 수출액을 기록할 겁니다. 제가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환율이 추세 이동을 한다면 돈 가진 사람은 달러를 사는 게 낫죠. 돈 있는 사람들은 참 부럽습니다. 저도.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달러를 사라는 방송 아닙니다. 이건 또 언제 추세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비핵화가 과연 얼마나 무시무시한 리스크냐. 이 비핵화라는 거는요, 비핵화가 만약 성공한다면 주가지수 3000 시대로 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철수하고 생화학무기를 싹 철수하고 경제개방을 하겠다 하면은 주가지수 3000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비핵화하는 순간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기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째째 하고 하다가 보면은, 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은 중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30만 대군이 준비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핵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럼 김정은 그러나 죽는 겁니다. 중국이 무섭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을 겁줄 수도 있고 미국을 겁줄 수도 있고, 양국 입장에 핵을 왜 놓습니까? 그러나 안 놓으면은 대북 제재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미사일 발사, 핵실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단기 급락을 대비하시고 급락 이후의 시점을 대비하신다면 훌륭한 주식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금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방송했습니다. 이때 방송할 때 42,192원 1g당요. 한돈은 지금 17만 8천원이에요. 그게 지금 48,464원. 그렇다면 금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 하락에 대비하셔야 한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시세가 지금 추이를 볼 때 추세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추세 이동 1파, 2파로 간다면 3파도 있습니다. 금시세가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식 전략을 세우시는 것,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만약에 금시세 이렇게 이동해도 큰 손, 즉 월스트리트에서 돈이 더 들어오면 또 달라집니다. 지금은 단기성 자금이 대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애들, 저 천재 같은 대가리들이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림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판단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뭐죠?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팔아라, 현금 확보하라, 이렇게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지금 이게 좀 나아졌다는 신호도 나오는데요. 이 나아졌다는 신호는 정부가 거지 같은 일자리 좀 풀어가지고 60대, 70대에 대해서 일종의 한 달에 80만 원 주는가, 거지 일자리를 줘서 취업률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취업률은 사기 취업률입니다. 지금 취업률은 IMF 때보다 더하게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이 취업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 리스크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국내 경제 상황만 보겠습니다. 부동산 급락하죠. 가계부채 급락이 지금 떨어진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가계부채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보셔야 하고, 반도체 경기도나 보셔야 하고, 주력산업,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제조업에 투자하신 분들 무시무시한 얘기죠. 문재인 치하에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합니다. 추가 투자 일어나는 거 최근에 보셨어요? 한다면 다 외국에 가서 하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거는요, 재앙입니다, 재앙. 문재인 이름이 재앙에 가깝죠. 완전 재앙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반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을 겁니다. 올 연말 결산 시트 한번 보십시오. 2019년 나중에 FY2019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졸도할 겁니다. 수익률 감소에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했다는 거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패러다임 전환기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서민경제 몰락으로 인한 파국적 영향이 밀어닥칩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합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는요, 우리나라는 유독 개판으로 가고 있고요. 전 세계의 트렌드가 지금
경제 성장 둔화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다 괜찮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아직 괜찮아요. 왜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친기업 정책을 폄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 0%의 완전 고용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실업률 통계내는 것에 있어서 3% 4%는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으로 가고 있고요.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은 걱정을 안 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는 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나갔던 기업도 미국 법인세가 더 싸니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또 죽는 거죠. 4차 산업 주도권 이미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 가져갔습니다. 노동시장과 금융, 이거 구조개혁은 난망하죠.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시지 않으면 누가 일어납니까?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인상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의 전기료는 인상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은 전기 안 씁니까? 대북 퍼주기 예정돼 있죠. 이거 국가 경제 살린다 그러죠. 1,000만의 국가 경제 말아먹습니다. 대북 퍼주기가 본격적으로 예상된다면 그때 대응하는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믿고 대북 경협주에 투자하신 분들 요즘 골 때리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 전망을 믿고 제가 정치 분석하는 걸 들으시고 아 대북 퍼주기는 결국 안 되는 정책이구나. 미국 때문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거나 중국 때문에 안 되는 정책이구나 라고 판단하셨다면 그때 당시에 뭘 샀어야죠? 대북 경협주를 샀어야 됩니까? 아니면 방산주를 샀어야 됩니까? 만약 그때 대북 경협주를 놓고 방산주를 사셨다면 지금 여러분 미소 짓고 있겠죠. 방산주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대북 경협주 반토막 나잖아요. 이렇게 내다보는 시점에 따라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북 경협주가 빠진 것은 전부 다 문재인과 김정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대북 경협만 앞세우고 트럼프를 약을 그렇게 올려대고 이간질을 해대면은 트럼프가 문재인 정책 나중에 따라오겠습니까? 이제는 트럼프도 상황 파악 다 끝났고 이제는 문재인 말 더 안 듣습니다. 더 안 듣는다는 것은 오히려 방산주, 방위산업주에 투자했다면 여러분은 재미를 지금 좀 보고 계실 것이고 라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완전 빈깡통입니다. 아주 무식한 빈깡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로 망합니다. 이것 역시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하는 날 문재인 정부는 경제로 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너무 외골수로 사람 중심 경제니 나발이니 좌파 경제만 피우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러므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문재인이라는 인물입니다. 만약 문재인만 말 믿고 대북 경협주에 투자했었던 분이 계시고 저희 유튜브를 믿고 정치 예측을 믿고 방산주를 사신 분이 계셨다고 봅시다. 누가 이겼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점점 내려가는 구도지만 주가가 오를 일이 있으면 또 오르겠죠. 근데 오를 일이 있나요? 없나요? 2019년 올해 한 해 문재인이 있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never. 이것이 가장 큰 주식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정치와 우리 경제의 연관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무역, 그리고 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시나리오는 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대화를 통한 겁니다. 대화를 통한 건데 문재인 강경화가 대화를 통해서 해라 하고 막 트럼프하고 옆에 폼페이오, 비건, 볼턴 꼬드겨 다녔습니다. 막 지금도 갈 겁니다. 결국은 하노이에 딱 가가지고 트럼프가 오쉣 하고 던지고 날아가 붙잖아요. 그것은 김정은한테 속은 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속았다는 뜻이 되고요. 그 증거로 일본한테는 한일 군사훈련할 때 이런 짤이 하나 불평 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돈 든다고 군사훈련을 빼버린 겁니다.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다가 군사훈련 그만하자고 그렇게 아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가지고 성사시킨 거랍니다. 즉 군사훈련을 안 하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군사훈련이 주식 투자에 도움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군사훈련을 해서 우리나라 국방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 주식시장에 도움됩니까? 아니면 군사훈련을 안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력이 흩어지게 되면 도움됩니까? 이 지도는 중국이 그린 지도입니다. 미국이 들어가거나 중국이 내려가서 북한을 사개국으로 찢어먹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먹고 강원도 북부는 미국이 먹고 평안남도, 자강도, 양강도, 환경남도 저 넓은 땅은 중국이 쳐먹고 함경북도는 러시아 너가 쳐먹어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식시장을 떠나서 우리도 가만 안 있겠지만은 김정은이도 이런 걸로 머리 뒷골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빠지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국제 상황으로는 대북 제재 강화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날아갑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큰 딜레마면서도 리스크가 됩니다. 이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북 제재 강화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판단되시면 은행 주식은 빼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남포항 등에서 해상봉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봉쇄를 하면 북한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저기 해상봉쇄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싶으면 그때는 주식을 사십시오. 아마 2010, 2021년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군사작전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수작전이다, 정밀폭격이다. 그때는 중국이 내려가서 북한을 또 먹어버리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짐 체인지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CIA가 기획하던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다음 정치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짐 체인지가 실질적으로 기획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주식 투자자로서 당장 걱정해야 될 일 하나는 만약에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은행이나 기업에 일어난다면 바로 돈 빼십시오.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거는 언제 사진이냐면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때 이 은행에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예금주들이 몰려가가지고 은행을 박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것을 돈 찾으러 갔지만 돈 있어야 주죠. 이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만약에 주어지면 이런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은행은 문 닫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마카오에 있는 은행 하나 방코델타 아시아 문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번 방송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리스크 관리를 못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을 밀어붙이면 미국 OFAC가 났습니다.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외국 자산 통제국이라는 데인데요. 이 재무부 산하 여기가 그 남북 경협 밀어붙이면 이게 났을 텐데요. 이게 났으면 한국에 들어있는 모든 미국 자금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리스크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남북 경협을 밀어붙인다는 판단이 나올 때는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모든 것이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해도 리스크, 저렇게 해도 리스크, 저렇게 해도 리스크입니다. 왜 저런 정부가 탄생했는지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 부르마켓이라고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소는 이렇게 칵 치지요. 이렇게 막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올라가는 장세가 있을 때 이 황소 시장, 즉 부르마켓이라고 하고요. 내려가는 겁니다. 곰은 이렇게 긁죠. 곰은 이렇게 긁잖아요. 주식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걸 제가 일부러 또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곰마켓이 불마켓이 오느냐 베어마켓이 오느냐는 그 예측을 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흔히 2019년 주식 투자 리스크 관리하실 때 문재인이나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어마어마한 리스크라고 인식하셔야만이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재인이 존재하는 한 불마켓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존재하는 한 베어마켓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의 별명이 뭡니까? 곰이죠. 문자 그거로 뒤집으면 곰이잖아요. 곰재인이잖아요. 베어. 곰은 영어로 하면 베어랍니다. 문재인 치하에서는 무조건 인식 자체를 어마어마한 베어마켓에 대응하는 리스크를 해야 된다고 미리 판단하시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는 모든 것이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재인 정부를 다시 이와 유사한 정부도 등장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은 이런 유사한 정부, 이와 비슷한 정부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종합주식,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00시대가 어렵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반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다 말아먹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선택하실 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선택하신다면 종합주가지수 3000시대나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영원히 물 건너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께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시경제를 쭉 매일매일 조금씩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엑스포트한 전문가다 이런 자화자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보는 눈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어마켓 시대에서 살겠습니까? 불마켓을 꿈꾸시겠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특히 이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 제 방송, 새로운 방송이 올라올 때 여러분께 바로 띵동하고 연락이 갑니다. 감사합니다.